자, 이제 우리가 계속 깁샘플링의 여러 가지 이제 프랙티컬한 측면을 살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일반적으로는 마코브 체인 몬테칼로에서 해당하는 우리 타겟 디스트리뷰션, 그 타겟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디스트리뷰션이 될 거고, 이 경우에는 사후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사후 분포를 우리가 거기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마코브 체인을 이용한 몬테칼로 방법, 구체적으로는 깁샘플링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사용할 때는, 프랙티스에서 사용할 때는 확인해야 될 절차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해당 마코브 체인이 수렴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살펴볼 이슈들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타겟 분포에서 표본들이 잘 이제 추출되고 있는가. 사실은 우리가 타겟 분포를 정확한 형태는 모르지만 그 타겟 분포에서 표본이 뽑힌다면 그 타겟 분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서포트라고 하죠. 확률 변수 대응하는 확률 분포가 가질 수 있는 값. 그 값들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값들이 잘 나타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타겟 분포가 정규 분포다 그러면 적어도 표준 정규 분포면 원리상으로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값을 가지겠지만 실제로는 대략 마이너스 2에서 2 정도가 95%그 정도가 이제 나오는 표본들이 그 안에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볼 사항들도 해당하는 서포트 구간 안에서 표본들이 잘 움직이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 의미가 이제 우리가 잘 섞인다라는 의미로 믹스가 잘 됐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리상으로는 마코브 체인이 수렴하게 되면 어떤 초기 값에 상관없이 마코브 체인이 무한번 반복하게 되면 어떤 분포로 수렴하지만 실제 우리가 적용할 때는 우리가 무한번 반복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반복해서 해당 표본을 추출한 후에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수렴했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랬고요. 지금 우리가 마코브 체인을 통해서 조건부 사후 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일반적으로는 조건부 분포에서 뽑아서 그것이 각각의 결합 분포 또는 주변 분포로 수렴하는가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뽑는 그런 표본들은 아직 수렴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내가 원하는 타겟 분포에서 표본이 추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초기에 나오는 해당하는 표본들은 다 날려버려요. 태워 없애버려요. 소각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버닝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가 마코브 체인 이론에 기반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근사적인 몬테칼로 계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추출한 표본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스 플랫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트레이스의 플랫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표본이 세타 1, 세타 2, 세타 3 이런 식으로 계속 추출이 된다 그러면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트레이스 플랫을 통해서 컨버전스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MCMC를 이용한 베이지안 분석에 관한 논문을 우리가 쓰게 되면 당연히 늘 이제 그 리뷰어들이, 심사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컨버지 했는가라는 걸 묻는다라고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들이 다음 페이지에서 보는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스 플랫을 우리가 제공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잭스 같은 그 RJAX 같은 걸 통해서 봤을 때도 항상 추출된 표본의 그 플랫을 우리가 확인해 봤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트레이스 플랫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추출한 표본들이 이제 지나가는 트레이스, 흔적이잖아요. 자취,
흔적 이런 뜻이니까 이 트레이스 플롯들이죠. 실제적으로 이게 각각 인접한 값들을 계속 연결하는 타임 시리즈 플롯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스 플롯을 보고 현재 컨버지 잘 됐는가 안 됐는가를 살펴볼 건데 여기 이제 예로서 4가지 구체적인 그림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상적으로 원하는 것은 맨 첫 번째 행에 있는 good mixing이라고 보이는 저와 같은 트레이스 플롯을 우리가 이제 보기를 이제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간단한 형태의 노멀 모형에서 트레이스 플롯을 살펴보면 저와 같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굿 믹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해당하는 사후 분포가 가질 수 있는 그 확률 변수들의 값이 있겠죠. 그 확률 변수들 값 안에 이렇게 잘 섞이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첫 번째 행에 있는 그림이 잘 섞이고 있는 그림이죠. 실제로 우리가 어떤 분포에서 랜덤 넘버를 발생하면 그럼 모두 다 독립적이다 그러면 실제로 그것의 트레이스 플롯을 그리면 첫 번째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그림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렉처 노트 6에 가서도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저게 나름 이상적인 그림이에요. 믹싱이 잘 됐고 그리고 비록 마크업 체인을 이용한 깁 샘플링을 통해서 표본을 추출했지만 잘 이제 마치 독립인 표본처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맨 처음에 시작하는 값은 굉장히 그 그림의 위쪽에서 출발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로부터는 떨어지고 있죠. 자, 저건 의미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초기 값을 가지고 이 마크업 체인이 지금 반복적으로 실행이 되면서 점점 그 전이 행렬, 전이 확률을 따라서 점들이 이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래쪽에 분포되어 있는 그 구간들이 우리가 원하는 일종의 타겟 분포의 목표 함수, 목표 확률 분포, 즉 사후 분포에서 나오는 표본들이에요. 그런데 초반의 처음 시점에는 아직까지 마크업 체인이 컨버지 하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앞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날려버리는 거예요. 아직 컨버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burn-in 한다라고 해서 burn-in 샘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려버리는 거, 태워서 날려버리는 소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거.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행에 있는 그림은 어떤 특정한 이니셜 밸류에서 시작하지만 저게 계속 어떤 특정한 패턴을 보이죠. 두 번째 행에 있었던 그림은 비록 위에서 어떤 특정한 값에서 이니셜 밸류에서 출발했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세 번째 행에 있는 그림은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죠. 따라서 저 경우에는 아직 컨버지 하지 않은 거예요. 수렴하지 않은 거예요. 수렴했다 그러면 어떤 구간 안에서 맨 첫 번째 행에 있는 그림처럼 잘 믹싱이 돼야지 우리가 이상적으로 표본이 잘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은 컨버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트레이스 플롯을 그린 다음에 컨버지 하지 않으면 더 많이 이터레이션을 하던가 아니면 약간 다른 방식으로 뭐 어떤 우리 모형 자체에서 뭔가 문제가 있던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따라서 컨버지 하지 않은 사후 표본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후 추론은 잘못된 것이 되겠죠. 네 번째 행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 해당하는 확률 표본을 뽑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구간 안에서는 잘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구간 전체에서 잘 움직이지만 첫 번째 행에 있는 그림과 비교해 볼 때 저게 잘 섞이지 않는 거죠. 어떤 특정한 구간 안에 계속 머물다가 그 다음 어떤 다음 구간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행에 있는 그림이 가장 이상적인 그림인데 네 번째 행에 있는 그림은 그렇지 않은 거죠. 저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네 번째 행에 있는 표본들이 서로 의존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런 의존성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의존성을 제거한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thining을 한다라고 얘기해요. thinning. thinning이란 말 자체가 가늘게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가늘게 한다라는 거죠. 이 가늘게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목표는 뭐냐면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물론 서로 독립이면 코릴레이션이 0이 아니지만 코릴레이션이 0이면 우리가 적어도 그것이 이제 서로 의존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코릴레이션을 가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양이나 음의 코릴레이션이기 때문에 코릴레이션 자체는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이 있죠. 그래서 그 코릴레이션을 0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취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의존적인 표본들을 서로 독립이게 만드는 과정을 thinning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와 같이 의존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표본들을 그대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걸 모든 표본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10번째 값마다 이렇게 뽑아서 사용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여기 값, 여기 값, 여기 값 이런 식으로 어떤 구간을 나눠서 예를 들어 100번째 값,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본을 한 10,000개 추출해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100번째 값만 매 100번째 값만 우리가 받아서 100개의 표본만 선택하는 거.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하면 비록 처음에는 추출한 사후 표본들이 굉장히 의존적이지만 thining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의존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코릴레이션을 가늘게 한다라는 의미고 우리가 곧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살펴볼 거예요. ACF라고 불리우는 ACF가 예를 들어서 타임 시리즈에서 자기 상관관계, 오토 코릴레이션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본들이 거의 독립이라면 그 오토 코릴레이션이 거의 0에 가깝겠죠. 그래서 그 오토 코릴레이션을 0으로 가깝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thinning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첫 번째로는 트레이스 플롯을 통해서 컨버지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해야 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단순히 어떤 트레이스 플롯이나 어떤 시각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 눈이 이 어떤 시각적인 그런 변화에 따라서 그 어떤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계 분석할 때 EDA를 제일 먼저 하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림들을 그려보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수치가 필요할 거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불리우는 ACF를 우리가 살펴볼 거다라는 거예요. ACF는 그대로 코릴레이션이죠. 코릴레이션인데 Y라는 같은 시퀀스들끼리 살펴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 자기 상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은 저와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되죠. 저는 일반적인 코릴레이션, 샘플 버전 코릴레이션이죠. 샘플 코릴레이션인데 X하고 Y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Y 자기들끼리 살펴보는 코릴레이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토 코릴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ACF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한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가 추출한 표본이 첫 번째로 트레이스 플롯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잘 믹싱이 됐다라거나 또는 thinning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수치를 통해서 살펴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ACF가 된다라는 거. 당연히 잭스와 같은 또는 벅스와 같은 그런 우리 소프트웨어에서는 ACF를 자동적으로 계산해주고 만약 우리가 자체적으로 R 코드를 통해서 우리가 포스테리어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R 자체에는 이미 타임 시리즈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장 함수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R 자체에 ACF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당 추출한 표본들이 어떤 자기 상관을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예제를 살펴볼 건데요. 이건 이미 우리가 깁샘플러를 지금 적용할 때 바이베리안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봤죠. 자, 이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컨스턴트 프라이어를 사용하면 그대로 결합 사후 분포가 그대로 2차원 정규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죠. 실제로 이 2차원 정규 분포는 굳이 우리가 깁샘플러를 사용해서 표본을 추출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이미 R의 내장 함수에는 다양한 그 정규 분포, 다차원 정규 분포를 뽑는 이 방법들이 있죠. 그런 방법들은 기본적으로는
인디펜던트한 몬테칼로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볼 것은 해당 바이베리안 노말에서 표본을 추출하는데 인디펜던트한 몬테칼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깁샘플러를 사용해서 디펜던트한 몬테칼로를 사용할 수도 있죠. 우리가 굳이 꼭 어떤 R의 내장 함수나 이미 빌트인 펑션을 통해서 바이베리안 노말을 생성하지 않고도 단순히 메소드 오브 컴포지션을 통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죠. 즉 적어도 하나의 조건부는 노말이 되고 마지널도 노말이 되기 때문에 조건부에서 하나 뽑고 마지널에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뽑고 또는 마지널에서 뽑고 그걸 조건부에 넣어서 다시 뽑고 하면 그것이 메소드 오브 컴포지션을 이용한 인디펜던트 노말에서 인디펜던트 방식으로 바이베리안 노말을 뽑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해당하는 바이베리안 노말을 두 개의 조건부 분포에서 각각 구한 다음에 그걸 축차적으로 계속 뽑는 방식이 깁샘플러가 됐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단순히 바이베리안 노말에서 표본을 뽑는 것이라면 깁샘플러를 쓰든 또는 인디펜던트 몬테카를로를 쓰든 뭐 둘 다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뽑고 난 표본들이 어떤 패턴을 보이느냐라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자,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이 뽑은 표본들의 트레이스 플롯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자, 맨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첫 번째 그림은 인디펜던트한 몬테칼로에서 뽑은 바이베리안 노말의 표본에 대한 트레이스 플롯이죠. 인디펜던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굿 믹싱의 예처럼 해당하는 그 구간을 잘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베리의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그 중에 하나의 변수에 대한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조금 더 키워보도록 하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 세타 1에 관한 그림만 지금 그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똑같이 세타 1을 추출하는데 깁스 표본을 통해서 깁 샘플링을 통해서 세타 1과 세타 2를 각각 대응하는 조건부 분포, 즉 각각의 조건부 정규 분포에서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그림은 세타 1에 대응하는 결국 표본은 둘 다 해당하는 노멀 분포를 따르겠지만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트레이스 플롯을 보게 되면 이 그림이 서로 다르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자, 위에 있는 그림은 인디펜던트한 몬테칼로이기 때문에 서로 독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패턴을 보이지만 아래에 있는 깁 샘플러를 통해서 추출한 표본은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것이 위에 있는 그림처럼 완벽한 독립인 그런 트레이스 플롯을 보이지 않죠. 그런 이유에서 우리가 몇 번 추출하면 우리가 대응하는 타겟을 뽑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 세 번째 열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세 번째 열에 있는 그림이 의미하는 바는 똑같은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본 평균, 이 평균을 우리가 계산하고 싶을 때 평균에 대응하는 그 값이 타겟이 지금 1이라고 해보죠. 지금 요 모형에서 우리가 평균이 1이라고 생각하면 몬테칼로에서 인디펜던트 몬테칼로에서 뽑은 것은 그 타겟 1에 대응하는 해당하는 평균을 샘플 에버리지로 계산할 텐데 샘플 에버리지를 몇 번 취하면 n이 적은 수에서도 타겟 익스펙테이션의 이터레이션 넘버가 금방 여기 도달하게 되죠. 하지만 이 경우에 깁 샘플러는 디펜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타겟에 도달하는 게 똑같은 이터레이션 수를 통해서는 달성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것이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에 대한 그림이죠.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이것이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자기 상관계수를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y와 y 그 자체의 코릴레이션 당연히 1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값은 다 1이에요. 예. 그런데 그 이후의 값들은 y와 y1과 y1 그 자체를 제외하고는 그 이후부터는 서로 독립이 되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몬테카를로에서 추출한 표본들은 그에 대응하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거의 다 0으로 떨어지죠. 그에 반해서 아래쪽에 있는 그림은 깁샘플러에서 추출한 그림이기 때문에 디펜드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레그라는 게 예를 들어서 y1과 y2 그러면 레그가 1이고 y1과 y3 그럼 레그가 2죠. 레그가 점점 커져도 여전히 0이 아닌 값, 양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오토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죠. 이 오토 코릴레이션을 0으로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아까 얘기한 튜닝이라는 그런 가늘게 한다, 즉 가늘게 한다라는 거는 이 오토 코릴레이션을 가늘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적어도 이 시각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그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인디펜던트 몬테칼로를 추출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R의 내장 함수인 라이브러리 매스에 있는 MBR롬을 이용해서 표본을 추출할 수도 있고 우리가 대안적으로는 지금 깁샘플링을 통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오토 코릴레이션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 ACF를 계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값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전에 봤던 그런 그림들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간단히만 R을 그려보고 더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뭐 이거 이미 그림 있지만 여러분들 한 번 더 확인하라고 이제 살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더 크게 해보면요. 자, 이렇게 이제 그림들이 등장하는 거죠. 이전에 봤던 거와 마찬가지의 그림. 특히 우리가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ACF,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주어진 깁샘플러를 작동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에 대응하는 표본들이 움직이는가를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렉처 노트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이 숙제 2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어떤 컨버전스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안 거쳤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테이크홈 문제에서 깁샘플러를 만들고 이제 사후 표본을 추출해라 그러면 그런 이 컨버전스를 설명하는 과정을 적어도 하나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적어도 트레이스 플롯은 그려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안정적으로 표본들이 잘 추출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좋겠죠. 자, 이게 이제 깁샘플러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더 살펴보면서 더 논의를 진전시키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이제 하나의 예제 중에 하나는 우리가 깁샘플러를 사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언급하긴 했는데 칼린 갤펀덴 스미스가 1992년에 이제 소개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여줬었죠. 그 해당 논문이 92년에 나온 논문이죠. 실제로 1990년에 갤펀덴 스미스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보여줬듯이 해당 마콥 체인 몬테칼로를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하던 거죠. 요 일정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이 이거였죠. 이 갤펀덴 스미스가 1990년에 이제 이 MCMC 방법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이 베이지안 실제 자료 분석에 있어서 MCMC 방법을 이제 소개하는 논문을 이제
자사에 출간했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제 applied 돼 있는 저널에 요 논문을 이제 출간했던 거죠. Hierarchical Bayesian Analysis of Change Point Problems죠. 우리 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우리 수업 중에도 Change Point Analysis 하려고 하는 그 미니 프로젝트로 하려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두형 학생인가요? 이두형 학생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오늘 수업에 들어왔나요? 이두형? 이두형 안 들어왔나요? 예. 어쨌든 간에 이두영 학생 잘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한 모형의 체인지 포인트 어널리시스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버전의 그 깁샘플러를 활용한 체인지 포인트 어널리시스를 할 거고, 실제로 이 논문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이 포화송 자료에 관한 우리가 오늘 수업 시간에 더 소개할 포화송 자료에 관한 그 체인지 포인트를 이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이 논문에서 이 자료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일반적인 리그레션에서의 체인지 포인트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룰 것은 포화송 모형에서 체인지 포인트를 다룰 것인데, 이 논문에서 이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체인지 포인트도 다루고 있다라는 거. 그대로 뭐 깁샘플러를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큰 이슈가 아닐 것이고, 이 문제가 어쩌면 기말고사에 등장할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제 렉처 노트로 돌아가서, 자, 우리가 체인지 포인트 문제를 포화송 모형에서의 체인지 포인트 문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포화송 자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화송 자료에 대해서는 감마 프라이어를 사용하면 포화송 감마 모형이 그것에 대응하는 칸주깃 프라이어다라는 것도 보였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는 우리가 깁샘플러를 사용할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단순한 포화송 감마 모형이 아니라 체인지 포인트가 있는 포화송 감마 모형이 될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는 칼린 갤펀데 스미스가 1992년에 자료를 분석한 것은 1979년에 나온 브리티시 코얼 마이닝 디제스터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 탄광에서 그 이제 간혹 그 탄광에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들이 많이 이제 발생한 거죠. 그래서 여기 해당 논문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매 해마다 그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의 수를 이제 카운트한 거예요. 카운트 자료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자료를 봤더니까 어떤 특정한 시점 이후부터는 그 사고 횟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하는 그 둘 중에 하나로 어떤 변화가 생긴다라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 그림들을 보면, 저 R 코드를 보면 Y라는 값이 지금 갱도가 무너지는 마이닝 디제스터에 관한 각 해마다의 그 사고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숫자 값만 보더라도 처음에는 4, 5, 4, 1 이런 식으로 어떤 양의 값이 있지만 그 뒤로 갈수록 0, 0, 0, 0, 1, 0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뭐 이 어떤 그 마이닝 이 광산에서 탄광 이 갱도에서 이 갱도가 무너진 사고의 어떤 수가 줄어든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그 자렛의 1979년 논문은 그런 뭐 이유를 뭐 좀 더 이제 그런 지질학적인 관점이나 또는 뭐 공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했지만 이 칼린 갤펀데 스미스는 이것을 깁샘플러를 활용해서 체인지 포인트를 이제 찾는 그런 이제 논문을 이제 사용한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그냥 대충 그 눈으로 보면 체인지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요거 간단하게 R로만 한번 돌려보죠. R을 통해서 그림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얘기를 더 해보죠. 자, 이게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그림에서 보듯이, 자, 그 지금 동그라미로 표현된 그런 값들이 각 해마다 그 사고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도별로는 해당하는 그 값에서부터 지금 계속 연도들이 증가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떤 사고의 수가 어떤 변화를 이제 갖게 되느냐를 우리가 확인할 텐데, 대략적으로 보면 앞쪽에 있는 값들이 좀 양의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체인지 포인트가 대략적으로 1891년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1891년 전에는 사고의 수가 보통 한 해당 3건 정도 일어났다 그러면 1891년 이후부터는 0.9건, 뭐 그런 한 건 또는 별로 안 일어나는 어떤 그런 체인지 포인트가 발생했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뭐 이걸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저 시점쯤에 뭐 어떤 산업혁명으로 인한 뭐 이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더 그 나아진 방법으로 콜 마이닝 하는 방법이 등장했을 수도 있고요. 이제 저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통계학자가 저걸 이제 저런 체인지 포인트를 찾은 다음에 그에 대한 해석을 통계학적으로 자료 분석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 분야의 사람들이 어떤 그 사회학적, 공학적 뭐 그런 어떤 과학적 이유 같은 걸 같이 함께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응용 모형에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는 예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저 체인지 포인트를 찾는 거고, 대략적으로 1890년대. 그래서 체인지 포인트에 대한 베이지안 추론을 해보는 것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체인지 포인트가 구분되면 예를 들어서 1891년이라 그러면 1891년 전후로 포화송 자료를 설명하는 모수 람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설명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렉처 노트로 돌아가면, 따라서 지금 우리가 고려하려고 하는 것은 세 모수가 되는 거죠. 모수가 세 개인 거예요. 첫 번째로 체인지 포인트, M이라는 거죠. M이라는 것은 이제 가질 수 있는 그 연도가 되는데, 지금 1851년부터 대략적으로 1962년까지의 그 사고의 수를 측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쉽게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1850을 빼고 나면 1, 2, 3,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체인지 포인트 M이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N까지의 값이 될 거고, 그러면 특정한 체인지 포인트 M을 전후로 해서 서로 다른 포화송을 가지고 설명하겠죠. 그래서 i가 1부터 m까지는 포화송 람다가 될 거고, i가 1부터 m 플러스 1부터 n까지는 포화송 phi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모수는 m, phi, 람다 이렇게 세 개의 모수가 된다라는 거죠. 요거 마치 여러분들 우리 저 숙제 2번에서 사용했던 그 노멀 모형과 굉장히 비슷하죠. 노멀 모형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처음부터 특정한 n개까지의 observation은 특정한 노멀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값은 해당하는 모수 세타에다가 추가적인 값이 더해져 있던 서로 두 개의 다른 모수를 사용한 거죠. 사실은 그 모형 자체가 이전에 좀 전에 보여줬던 칼린, 갤펀드, 스미스 논문의 그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체인지 포인트에 대한 좀 더 축소 버전이 되겠죠. 우리가 렉처 노트 6에 가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다룰 텐데, 실제로 달라지는 건 크게 없는 거죠. 똑같이 노멀 모형으로 이어가는데 이제 코베리엇 X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가 설명한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체인지 포인트 어널리시스를 좀 더 살펴보면,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자, 기본적으로 만약 체인지 포인트가 없다 그러면 단순한 포화송 감마 모형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체인지 포인트도 있고, 그리고 두 개의 데이터셋에 따른 서로 다른 포화송 모형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포화송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화송 감마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람다와 파이에 대응하는 모수는 각각 감마 프라이어를 주면 되겠죠. 자, 여기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겠죠. 자, M이라는 것은 M은 연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850을 빼고 나서 1부터 N까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디스크리트한 어떤 이산형의 값을 갖는 확률 분포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non-informative하게 모두 다 거의 똑같은 확률을 갖는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n분의 1이라는 동일한 확률을 갖는 discrete uniform을 우리가 m에 대한 사전 분포로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를 이제 유도하고 만약 우리가 깁샘플러를 적용하고 싶다면 각각에 대해서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을 구하면 되겠죠. 자, 첫 번째로 전체 결합 사후 분포는 그대로 likelihood와 prior의 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각각에 대해서 i가 1부터 n까지는 포화송 람다를 따르고 i가 n 플러스 1부터 n까지는 포화송 파이를 따르기 때문에 그대로 그에 대응하는 likelihood가 그와 같은 식으로 그대로 주어지게 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는 그대로 likelihood만 생각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사전 분포는 감마 분포는 생각해야 되죠. 여기. 그런데 m은 그대로 n분의 1을 곱하는 상수를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형은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포화송에 대응하는 likelihood, normalizing constant를 고려하지 않는 그 다음에 prior part를 그대로 고려한 다음에 곱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를 계산할 수 있죠. 자, 결합 사후 분포를 계산하고 나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 게 목표인데 표본을 추출하는 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만약 M이라는 체인지 포인트가 없으면 그냥 포화송 감마기 때문에 그대로 표본을 추출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추론하고자 하는 모수 자체가 3개인 다차원인 모수가 되고 결합 사후 분포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깁샘플러를 적용하겠죠. 따라서 깁샘플러를 적용함에 있어서 핵심 사항은 각각의 풀 컨디셔너를 구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풀 컨디셔너를 구하는 것 자체는 그냥 해당하는 결합 사후 분포를 보고 그것을 그에 대응하는 모수의 함수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즉 자, 여기서 첫 번째로 자, 여기를 좀 확대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결합 사후 분포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만약 람다에 관한 풀 컨디셔너를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결합 사후 분포 중에서 람다가 들어간 항만 생각하면 되죠. 람다가 들어간 항은 여기 람다가 있고 여기 람다가 있네요. 나머지는 람다 입장에서는 다 컨스턴트죠. 따라서 람다에 관한 함수로만 살펴보면 감마 분포구나 라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이번에는 파이에 관한 사후 분포를 살펴보죠. 그러면 똑같이 이번에는 파이에 관한 함수만 살펴보죠. 나머지는 다 주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컨스턴트잖아요. 그러면 파이가 들어가는 항은 여기가 있죠. 따라서 파이에 대한 함수는 그대로 감마 분포구나 또 쉽게 알 수 있죠. 람다와 파이는 그대로 실제로 포화송 감마 모형에 그대로 대응하는 감마 사후 분포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것은 체인지 포인트에 따라서 람다에 관한 추론을 할 때는 1부터 m까지의 그런 관측값만 필요한 것이고 파이에 관한 추론을 할 때는 그 뒤부터 이제 관측을 하면 되겠죠. 서로 그 이후부터는 구분이 되기 때문에 자, m에 관한 조건부 사후분포를 구할 때는 조금 다른 상황이 되죠. 왜냐하면
M은 지금 현재 이산형 확률 변수죠. 따라서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포는 아닐 거라고요. 여전히 M은 1부터 N까지 이산적인 값들 중에 하나의 값을 갖고 그에 대응하는 확률만 달라지겠죠. 확률 질량함수만 달라지겠죠. 그 확률 질량함수를 구할 때는 여전히 M에 관한 함수를 살펴보면 될 것이고, 따라서 모든 가능한 합을 그냥 이거 전체를 그냥 더하면 되겠죠. 이게 각각이 대응하는 M의 확률이 되겠죠. 그리고 특정한 M에 대응해서 요 값이 그대로 내려오면 우리가 M에 관한 조건부, 사후, 질량 함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깁샘플러를 쉽게 작동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깁샘플러를 적용하게 되면 시작해서 초기값 M0, 램다0, phi0로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값을 집어넣으면서 람다 뽑고 집어넣은 걸 다시 집어넣어서 phi 뽑고 M 뽑고 이런 식으로 축차적으로 계속 뽑으면 우리가 원하는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을 구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람다, phi, M의 쌍을 우리가 계속 뽑을 수 있고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우리가 원하는 결합 사후분포에서부터 나온 람다, 파이, m이 될 거고 각각은 람다, 파이, m의 주변 사후분포로부터 나온 표본이 된다라는 것이 깁샘플링의 원리가 되죠. 물론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실제로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지널 사후분포를 구하는 것은 대응하는 결합 사후분포를 각각에 대해서 적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하면 이 문제에서는 마지널 사후분포를 애널리틱하게 정확한 형태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베타나 감마 적분에 관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으나 하지만 우리가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통해서 마코브 체인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 깁샘플링을 통해서 그에 대응하는 표본을 추출하면 되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자,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기 우리 지금 람다에 관해서 뽑고 있죠. 람다에 관해서 R 감마로 뽑고 있고 파이에 관해서 또 R 감마를 뽑고 있어요. 그 다음에 풀 컨디셔널을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M이라는 것은 디스크리트한 값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probability만 주어지면 샘플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표본을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자,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로 R 코드를 직접 짜는 게 좀 어렵다고 느껴요. 내 풀 컨디셔널 유도하는 거 어렵다. 물론 여러분들은 풀 컨디셔널 잘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말고사도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풀 컨디셔널까지는 내가 대략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그걸 다시 코드화하는 건 어려워. 그러면 잭스를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죠. 물론 잭스를 사용할 때 또는 벅스를 사용할 때는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모르고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사용자에게 편리한 likelihood와 prior만 설정하면 잭스나 벅스가 알아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모형이 지금 그에 대응하는 그 우리 likelihood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해당하는 D라는 것이 coal mining의 그 count 데이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자, 요것이 있고 요게 포화송 디스트리뷰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포화송 한쪽은 1부터 어떤 특정한 체인지 포인트 m까지는 포화송 람다를 따르고 다음부터는 m 플러스 1부터는 포화송 파이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서 람다와 파이를 쓰면 이게 for를 다시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나타나기 위해서 람다 2열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값까지는 람다 하나를 따르고 그 다음부터 달라지면 다른 람다를 따른다라는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모형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당하는 값들을 계산하면 이게 이제
해당하는 그 JAX를 통한 코드가 되겠죠. 자, 요거 두 가지 모형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각각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R 코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순수하게 R로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한 다음에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물론 다소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직접 R로 짜는 것이기 때문에 뭐 금방 나오죠. 자, 보면은 자, 왼쪽에 있는 그림. 자, 지금 우리가 우리 코드 R 코드에서는 그에 대응하는 표본을 4, 5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트레이스 플롯도 좀 그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세 모수 람다, 파이, m 모두 나름 잘 믹싱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에 대응하는 사후 표본이 되겠죠. m의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 값이었잖아요. 그래서 m에 대응하는 추출한 표본에 대응하는 임피리컬한 우리가 추출한 표본으로 대응하는 그에 대응하는 임피리컬한 그 질량 함수들을 그려놓은 거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41에서 가장 큰 그 해당 사후 질량 함수를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41이 그에 대응하는 포스테리어 모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즉 지금 우리가 m을 생각하기 위해서 1850을 뺐잖아요. 그러면 1850에다가 41을 더하면 이전에 보여줬던 그림과 같은 그 1891년이 적당한 체인지 포인트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간단히 또 아웃풋을 한 번 더 살펴보면 그림 전에 아웃풋이 우리가 올라가면 아웃풋이 있네요. 자, 그러면 각각 포스테리어 샘플에 대한 표본을 우리가 직접 구했었죠. 예. 아웃풋도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x1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람다가 되는 거죠. 즉, 그 1891년 전까지 또는 1891년까지 포함하는 해당하는 포화송 분포의 모수 람다가 되는 거고 x2는 1891년 이후부터 대응하는 모수 0.9268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3는 대응하는 그 사후 표본이었죠. 그래서 미디언이 39.92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전에 보여줬을 때 그 그림은 그에 대응하는 사후 질량 함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모드의 관점에서는 41이고 미인이나 미디언의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인은 39.9이지만 미디언은 40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코드에 보면 우리가 여기 해당하는 트레이스 플롯을 그리기 위해서 ts.plot이라는 그런 R의 내장 함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트레이스 플롯을 그릴 수 있어요. 꼭 뭐 ts.plot 말고 각자 인위적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에 대응하는 트레이스 플롯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이건 내가 풀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을 유도한 후에 그대로 그걸 이제 코드화하는 거다라는 거. 대안적으로는 우리가 JAX를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죠. 자, JAX 코드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실행을 하면 실행된 아웃풋을 좀 볼까요? 자, 그러면 아웃풋이 나오죠. 자, 아웃풋 보였죠? 예. 그러면 여기 대응하는 것이 해당하는 B1과 B2 이것은 B1에다 이렇게 더해 놓은 값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로그 람다를 취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거죠. 단순히 람다를 적합하는 게 아니고 로그 람다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코드는 잘 이해하면 되는 것이고 체인지 포인트도 적당히 우리 포스테리어 미인이 39.746 정도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디언이 대략적으로 39.90 정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기 그림들을 보면 이 그림 포스테리어 플롯이 엔터를 한 번 더 쳐보면 그림이 지금 마진이 너무 커서 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죠. 이 그림을 키워보도록 하죠. 그러면 역시 자
그림이 너무 커서 이게 잘 옮겨지지 되는군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트레이스 플롯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모형 하에서 결국 관건은 뭐냐면 깁 샘플러를 잘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그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을 잘 찾으면 된다라는 거. full conditional distribution을 잘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전체 결합 확률, 결합 사후 분포를 살펴보고 우리가 타겟이 되는 예를 들어 람다라면 나머지는 모두 컨스턴트로 생각하고 람다에 관한 함수만 생각하면 되고 phi, m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으로 그대로 포화성 감마 모형을 확장하면 그대로 체인지 포인트 모형도 확인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렉처 노트 5에 관한 사항이었어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요. 자, 질문이 없으면 우리가 마지막 렉처 노트 6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렉처 노트 6이 우리 수업의 마지막 그 렉처 노트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렉처 노트 6에서는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모형들, 리그레션을 좀 다룰 것이고, 그리고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얘기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미트로폴리스 헤이스팅스 알고리즘을 간단히만 더 소개하는 것이 이 렉처 노트 6의 목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밑에 있는 그림은 우리가 이미 이전의 R 코드에서 JAX를 통한 코드에서 확인했던 그림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깁 샘플러를 이제 적용함에 있어서는 항상 저런 컨버전스 다이거너스틱스, 자, 그러니까 해당하는 그 사후 표본을 추출하는 깁 샘플러가 보다 일반적으로 MCMC 방법이 컨버지 잘 하느냐를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언급했어요. 첫 번째로는 가장 단순하게는 그림을 통해서 트레이스 플롯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볼 것은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 외에도 다양한 수치적인 통계량의 값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는 하나 더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그것이 이제 effective sample size라는 건데 그 개념들을 한 번씩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우리가 이제 결국 계속 반복하는 얘기지만 깁 샘플러를 적용한 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그 타겟 디스트리뷰션에 잘 컨버지 했느냐라는 이슈를 지금 살펴봐야 되고 실제로 적용할 때 우리가 말 그대로 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10,000번 샘플을 하고 뭐 100개의 표본만 남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딱 정해진 규칙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 달라요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몬테카를로 어프락시메이션이기 때문에 근사적인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표본을 확인하고 그로부터 이제 적절하게 어떤 적당한 기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라는 거. 그 적당한 기준은 첫 번째 트레이스 플롯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어떤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해야 될 상황은 믹싱이 잘 됐느냐, 번인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컨버지 잘 했느냐. 이니셜 밸류는 적절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니셜 밸류가 원리적으로는 임의의 이니셜 밸류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니셜 밸류가 잘못 설정이 되면 마치 우리가 예를 들자면 뉴턴 랩슨 방법이 있잖아요. 간단하게 어떤 뉴메리컬하게 어떤 해를 찾아가는 뉴턴 랩슨 방법도 이니셜 밸류를 잘못 찾게 되면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양한 옵티마이제이션,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이니셜 밸류를 잘못 찍으면 로컬 모드에 빠져들어가거나 우리가 제대로 된 맥시멈 밸류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수치적으로는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절한 이니셜 밸류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 해당하는 그 깁샘플러나 MCMC 방법이 컨버지 했느냐 안 했느냐를 확인할 때 트레이스 플롯을 그리는데, 그럴 때 우리가 여러 개의 체인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만약 이상적으로 잘 컨버지 한다 그러면 서로 다른 마크업 체인을 사용해도, 서로 다른 마크업 체인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는 똑같고 그에 대응하는 트랜지션 행렬도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니셜 밸류를 서로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니셜 밸류를 서로 다르게 했을 때도 잘 컨버지하게 되면 서로 다른 체인을 사용해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트레이스 플롯들이 거의 겹치게 되죠. 우리가 아마 이전 예에서 다른 슬라이드에서 몇 개 본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을 잘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완전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그런 특정한 골든 룰은 없죠.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것은 간단한 형태의 MCMC 샘플러인데, 훨씬 더 복잡한 MCMC 샘플러가 되면 훨씬 더 많이 그 이터레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MCMC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터레이션 많이 하고 많이 돌리는 건 굉장히 뭐 흔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내를 갖고 돌려야죠. 예. MCMC 돌려놓고 다른 거 하면 되죠. 그럼 결국 훅 하고 나올 거예요. 예. 그런데 잠깐 딴 얘기하면 이미 MCMC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컨버지 하는데 이슈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요즘 같은 빅데이터나 뭐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런 데 훨씬 더 빠르게 한다라고요. 네. 그러면 좋은 컴퓨터가 있으면 되죠. 굉장히 빠른 계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으면 되고, 그게 아닐 때는 얘기했잖아요. Variational Approximation 같은 방법, 변분 근사 방법 또는 변분 베이즈 방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또 그에 대안적으로 Approximate Bayesian Computation이나 또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아주 단순한 버전의 MCMC 말고도 우리가 또 다른 대안적인 여러 가지 다른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고려해 보면 된다라는 거. 물론 그건 우리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을 거고, 뭐 더 관심이 있으면 뭐 대학원에서 좀 더 이제 베이지안 쪽에 관한 연구를 하거나 공부해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컨버전스의 상황을 한 번 더 예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전 슬라이드에서 바이베리안 노마를 생성함에 있어서 깁샘플러를 통해서 추출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디펜던트 몬테칼로를 통해서 추출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믹스처 상황을 통해서 이제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이 믹스처에 관한 예제는 실제로 그 우리 호프 교재에도 소개가 돼 있고, 여러분들 이미 숙제했었잖아요. 숙제에 그 교재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이 믹스처일 때 프리딕션을 하는 거 역시 method of composition을 우리가 적용했다라고요. method of composition을 적용한다라는 것 자체는 인디펜던트한 표본을 추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어떤 표본을 추출할 때 우리가 인디펜던트하게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과 깁샘플러를 통해서 추출하는 방식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건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또 여러분들이 숙제 2번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간단한 버전의 노멀 믹스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여기서는 해당하는 그 상황이 아주 단순하게 믹스처에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그런 단순한 과정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게 예를 들어서 숙제 2번에 있었던 그 프리딕션을 하는 그런 단순한 과정이었는데, 우리가 뒤쪽에 가서는 믹스처에서 베이지안 추론을 하는 과정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볼 거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가장 단순하게는 이건 뭐 사후 분포를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세타라는 그 표본을 믹스처로 표현되는 노멀 믹스처로 표현되는 그런 분포에서부터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을 하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3개의 노멀에 관한 믹스처가 된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마 숙제에서는 우리가 2개의 노멀 믹스처를 생각했는데 2개뿐만 아니라 3개, 4개,
무한 개의 노멀 믹스처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비모수적으로 어떤 주어진 density를 추정할 때 우리가 infinite mixture of normal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단순한 버전으로는 두 개의 노멀 믹스처, 더 나아가서는 세 개의, 네 개 이런 식으로 노멀 믹스처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멀 믹스처라는 것 자체가 이미 노멀 분포와는 좀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는 우리가 흔히 수업 시간에 배우는 그런 분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많은 분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포들을 적합할 때, 그런 분포를 파악하려고 할 때 흔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노멀 믹스처가 돼요. 물론 요즘은 훨씬 더 다양한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하는 방식이 어떤 그 확률 밀도 함수를 추출하는 방식, 추정하는 방식들이 등장하지만 우리는 일단 노멀 믹스처를 생각해 볼 예정인 거죠. 자, 첫 번째로 세타에 관한 표본을 추출하려고 할 때 지금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은 세타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인데, 즉 우리는 이것은 세 개의 노멀 믹스처죠. 각각은 평균이 3, 마이너스 3, 0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응하는 베리언스는 모두 다 똑같이 3분의 1인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음, 지금 믹싱하고 있는 웨이트가 지금 세 개의 노멀을 섞고 있는데 믹싱 웨이트가 0.45, 0.1, 0.45가 되고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믹싱 웨이트를 설명하는 델타를 뽑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세타를 지금 추출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해보죠. 그럼 지금 세타와 델타를 지금 이 표본으로부터 추출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경우에는 모든 분포들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method of composition을 적용할 수 있죠. 즉 델타라는 어떤 노멀에서 나왔느냐를 설명하는 그 인디케이터를 하나 뽑은 다음에 각각의 확률은 0.45, 0.1, 0.45이기 때문에 뭐 흔히 샘플 펑션을 사용하면 그에 대응 확률을 1, 2, 3에서 뽑을 수 있죠. 그런 다음에 뽑은 것에 대응해서 1을 뽑으면 노멀 3, 루트 3분의 1에서 뽑고 2를 뽑으면 노멀 0, 루트 3분의 1에서 뽑고 3을 뽑으면 노멀 마이너스 3, 루트 3분의 1을 뽑으면 세타를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디펜던트 몬테카를로를 적용해서 우리가 세타와 델타를 뽑을 수 있어요. 즉 메서드 오브 컴포지션을 이용해서. 그런데 똑같은 노멀 믹스처를 뽑을 때 우리가 깁 샘플러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깁 샘플러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세타 깁은 델타에 대응하는 델타가 주어졌을 때 세타에 관한 분포와 반대로 세타가 주어졌을 때 델타에 관한 분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거기서 각각 축차적으로 표본을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깁 샘플러의 적용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이 경우에 델타가 주어졌을 때 세타에 관한 그 조건부 분포는 굉장히 쉬워요. 델타가 주어지면 델타는 인디케이터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표본을 뽑으면 되겠죠. 그런데 세타가 주어졌을 때 델타에 관한 표본을 뽑을 때는 거기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델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세 가지 값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전의 체인지 포인트 문제와 유사하게 델타에 관한 확률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조건부 확률만. 따라서 그와 같은 형태로 그대로 조건부 확률이 계산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조건부 확률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각각의 조건부 분포만 이루어지면 그대로 깁 샘플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바이베리안 노멀에서 봤듯이 각각을 똑같이 표본을 추출하면 자, 아래 하단에 있는 그림을 좀 더 크게 해보면 여러분 좀 더 크게 보이죠? 자,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그림은 지금 세 개의 노멀 믹스처로부터 표본을 직접 추출한 것에 대응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모두 다 안정적으로 세 개의 로컬 모드를 가지고 있는 노멀 믹스처다라는 그림을 볼 수 있죠. 각각 추출한 표본에 대한 그런
히스토그램과 실제 노멀 믹스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추출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겠지만 양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확실히 다름을 확인할 수 있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트레이스 플랫이에요. 즉, 첫 번째에 있는 트레이스 플랫을 보면 인디펜던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잘 믹싱이 되어 있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지금 추출하고 있는 표본들이 깁 샘플러를 통해서 추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렴이 잘 안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이것들이 어떤 구간에서 값이 나오다가 툭 떨어진 다음에 다음 구간에 머물러 있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한쪽 영역이 계속 묶여 있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깁 샘플러가 믹싱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샘플링을 해야지 해당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살펴보면 자, 그러면 이쪽은 인디펜던트한 경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오토콜레이션 펑션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에 반해서 하단에 있는 그림은 지금 아직 컨버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지금 오토콜레이션이 커요. 얘를 또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티닝 한다 그랬죠. 즉 우리가 추출한 표본을 다 취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매 100번마다 한 번씩만 표본을 얻어내는 그런 티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에 대응하는 표본이 이렇게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코드를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살펴보죠. 그 다음 슬라이드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더 넘어가게 되면 여기 우리가 이 부분에 티닝하는 코드가 있는데요. 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 보면요. 없군요. 다시 올라가면 어쨌든 간에 여기 티닝하는 과정이 있으면 나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간에 이 그림이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표본 추출하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노멀 믹스처나 바이벨의 노멀 문제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 자체는 인디펜던트 샘플러를 사용해도 되고 또는 깁 샘플러를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얘기했듯이 인디펜던트 몬테칼로를 통해서 서로 독립이도록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컨버전스에 관해서 신경 쓸 일이 없는 거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깁 샘플러를 통해서 표본을 추출하게 된다면 컨버전스 이슈를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 실제 모형을 적합함에 있어서 꼭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트레이스 플랫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ACF,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이제 또 하나 방식이 있어요. 자, 그것이 effective sample size라고 불리우는 그런 어떤 기준인데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자, effective sample size라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얼마나 이게 표본의 개수를 몇 개 뽑아야지 효율적인 그런 표본이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죠. 즉 아까도 얘기했듯이 깁 샘플러로 표본을 추출하려면 가능하면 많이 뽑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많이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을 일종의 제공해 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건 어떤 기준과 비교할 수 있냐면 지금 우리가 뽑는 깁 샘플러를 통한 표본은 또는 MCMC를 통한 표본은 디펜던트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마치 독립인 그런 표본을 뽑은 것처럼 나름 독립적으로 잘 움직이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원리상으로는 결코 독립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독립이 되는 것처럼 잘 뽑고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많이 뽑을 텐데 어느 정도 뽑아야 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독립인 표본으로 뽑았다면 이것이
이렇게 움직일 거다라는 것을 비교하는 그런 기준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그 비교하는 기준은 어디서 설명이 되냐면 역시 코베리언스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완전히 독립인 표본을 우리가 뽑았다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평균에 대응하는 몬테칼로 에스티밋을 제공해라 그러면 샘플 에버리지를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샘플 에버리지 저기 세타 S 바라고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세타 1서부터 세타 2, 세타 S개만큼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서로 독립이다 그러면 세타 바 S의 분산이 당연히 n분의 시그마 제곱, 여기서는 S가 n의 개수이기 때문에 S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겠죠. 이게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출하고 있는 표본은 디펜던트하죠.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샘플 에버리지를 통해서 베리언스를 구하게 되면 코베리언스 텀이 남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코베리언스 텀이 1 더하기 2배의 서메이션 로 K가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예를 들어서 베리언스 x1 더하기 x2 계산하면 베리언스 x1 더하기 베리언스 x2 더하기 2배의 코베리언스 x1, x2가 나오죠. 그냥 그 텀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S개의 텀이 있다 그러면 코베리언스들이 S-choose 2개만큼 나오겠죠. 그러면 원리상으로는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가는 로 K 해당하는 코릴레이션이지만 어느 틈부터는 당연히 그에 대응하는 로 K는 다 0이 될 거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슈가 되는 텀이 바로 이 텀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텀을 반영하는 어떤 표본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텀을 우리가 inefficiency factor IF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 텀을 반영하는 새로운 표본의 수를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effective sample size는 추출한 표본의 개수 S를 IF로 나눈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만약 우리가 추출한 표본이 모두 다 독립이라면 분모에 해당하는 것이 그냥 딱 1이 되는 거죠. 로 K는 모두 다 0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독립이라면 effective sample size가 그대로 S가 될 건데 우리가 추출한 표본이 실제로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개의 표본을 뽑았다고 했을 때 분모에 있는 값이 굉장히 크다면 실제로 그 값은 10,000개가 아니라 100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100이 된다 그러면 따라서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뽑은 표본이 서로 독립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겨우 100개밖에 안 된다라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S라는 것에다가 여기 해당하는 IF를 나눈 수가 실제로 독립인 것처럼 움직이는 표본의 개수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표본의 개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하면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적어도 몬테칼로 어프락시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표본이 한 1000개 정도 뽑히면 좋죠. 완전 독립이라 그러면 분모에 있는 IF에 따라서 우리가 1000개를 뽑았을 때 만약에 IF가 10이라 그러면 비록 내가 뽑은 디펜던트한 샘플이 1000개지만 독립인 관점으로 보면 100개밖에 안 뽑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좀 더 많이 이터레이션을 해서 안정적으로 1000개 정도 나오게 하거나 뭐 몇천 개 정도 나오게 되면 안정적으로 표본이 나올 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수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ESS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고려하면서 샘플링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뭐 거의 다 시간이 다 됐군요. 그래서 우리가 effective sample size에서부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일단 녹화를 중지하도록 할게요. 혹시 뭐 질문이